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대폭락 결정적인 이유 모르면 크게 후회합니다. 시장이 지금 하락하는 이유, 과연 전쟁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 우리가 모르고 있는 뒤에 숨겨진 얘기가 있는가? 오늘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대폭락이 왜 나왔는지 오늘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저희 유튜브가 커지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돌려주고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AI 로봇 반도체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 자료집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이고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폭락 결정적인 이유고요. 모르면 크게 후회합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증시가 왜 안 좋냐라고 했을 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전쟁 장기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쟁 장기화 가능성이 거론이 되면서 이거 전쟁 잘못하면 오래 가겠는데 그래서 증시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정부와 군 지도부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남부에서 벌어진 전쟁과 필요하다면 북부 등 다른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은 몇 달간 이어질 수 있고 재건에는 몇 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에서 확전이 된다면 이거는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군 참모총장도 연설에서 이란 지원을 받는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참전하면 전쟁이 더 길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하마스랑 다른 군대죠. 어떻게 보면은 하마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이 무장정파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진 무장단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지금 모인다고 한다면 이 규모는 말도 안 되게 커지고 잘못하면은 정말 여러 나라가 참전하게 되는 그런 큰 정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제사회도 그간 헤즈볼라 참전 등으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새로운 중동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증시가 하락하고 빠지는 이유가 이스라엘 전쟁 장기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들, 얘기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요. 왜? 이번 9월, 10월, 11월이 하락하는 게 이런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전쟁이 아니라 원래 하락할 것으로 예정돼 있었고 전망돼 있었다. 그 뜻은 뭐냐면 시장이 올라오는 시기도 이미 예측돼 있고 전망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진짜 증시가 하락했으며 그렇다면 언제 증시가 반등할 것이며 이게 왜 예측되고 전망됐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은 시장 하락 이유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사실상 우리가 2022년에 기억할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던 때 무슨 일이 있었냐? 유가가 치고 오르고요. 천연가스, 그다음에 식량 가격이 미친 듯이 치고 올랐던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가격이 올랐던 게 사람들은 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영향이 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2년 물가 상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냐라고 확인해 보면은 이건 대두 가격입니다. 그 당시에 대두에 관련된 관련주나 가격이 미친 듯이 치솟았죠. 근데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시작된 게 2022년 2월입니다. 그럼 언제냐면은 이 구간이에요. 이때가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침략을 했을 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애초에 2020년 이후 21년도까지 바닥 찍던 대두 가격이
미친 듯이 치고 올리고 있었고요. 그냥 그 가격 수준까지 올라갔던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가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어요 했지만 실질적으로 2020년에서 21년 사이에 대두 가격이 미친 듯이 치고 올랐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관계없이 상승을 했던 물가다,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영향이 있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뒤집어 씌웠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유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빨간색 선을 그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식량 가격이 이때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때죠. 사실상 그 바로 직전에 찍었던 고점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분위기로는 뭐 말도 안 되게 치솟는 것처럼 확인이 됐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전에 찍었던 최고점만큼 반등이 나온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점을 갱신해서 미친 듯이 올라간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다른 이유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이미 나오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설명드릴 거고요.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크루드 오일 WTI 유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가 한번 말도 안 되게 보시면 마이너스까지 빠진 적이 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가 겹치면서 크루드 오일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윗골이 달린 이 양봉,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유가가 미친 듯이 치솟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 양봉을 제외한 그 딱 전 이 양봉까지가 전쟁과 관련 없는 때입니다. 이 양봉 하나만 전쟁이랑 연관돼 있는 양봉이에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오히려 전쟁이 나오고 나서 고점 찍고 빠졌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상승 말 그대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거의 110달러까지 끌어올린 유가의 정체는 전쟁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그 당시 원자재 가격 상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있기보다는 오히려 관계가 없었다. 오히려 다른 이유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게 됐고 그거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뒤집어 썼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누가 끌어올렸냐? 이 물가를 누가 끌어올렸지? 라고 생각해 보면은 바로 물가 상승의 원인은 2020년 미국 헬리콥터 머니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헬리콥터 머니가 뭡니까? 말 그대로 2020년도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미국에서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는데 금리 인하 바로 내려버렸죠. 거기 플러스 알파로 재난지원금이란 명목으로 지갑에다가 돈을 몇백만 원씩 꽂아줬습니다. 사실상 금리 인하 그리고 양적 완화 이런 정책으로만 하더라도 돈이 뿌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많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 국민들의 지갑에 직접 현금을 몇백만 원씩 꽂아줬습니다. 그게 가장 임팩트 있는 인플레이션의 이유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책적으로도 생길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정책이 아니라 지갑에다가 직접 현금을 꽂아줬다라는 거는 당연히 부작용이 거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거센 부작용이 인플레이션인 거고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노력을 하는 건데 그 노력 중에 하나가 뭐였냐? 바로 금리 인상이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너무 돈을 많이 풀어놨으니까 이제 좀 쪼우자 해서 금리 인상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금리 인상을 했냐라고 보면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를 보면은 4.9%를 돌파했다. 200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2007년이 기준이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은 2007년이 언제죠? 바로 리먼 브라더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국의 금융위기가 오기 직전의 금리가 4.9%라는 거고 그 뜻은 그 당시에도 최고의 호황을 만들고 있던 시기에 금리 인상 시기와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높다는 소리예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4.9%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뭐 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미국의 소비 호조다. 그래서 아직 경제가 무너지기 뭐 아직 멀었다. 그다음에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긴축,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또 할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가 커지면서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4.9% 선을 넘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모기지 사태 직전인 2007년 7월 이후 16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16년 만에 역대급 금리를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역사적으로 지갑에다가 현금을 꽂아준 적은 없는데 그 꽂아준 현금에 대한 거품을 죽이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정말 역대급으로 16년 만에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년물 국채금리 2bp 베이스 포인트라 부르고요. 가량 오른 5.231%를 기록한 것도 2016년 이후 처음이고요. 마찬가지로 16년, 17년 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미친 듯이 올랐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말로만 들으면 아니 뭐 16년만 또는 뭐 17년만 이게 뭔 소리야 할 수 있는데 이걸 차트로 보면은 조금 기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고요. 보시면은 지금 이 수준이에요. 4.9%가 여기 있는데 보시면 2019년 그다음에 여기가 2014년, 15년 그다음에 이게 10년, 2007년입니다. 이 구간이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2007년 이후 처음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구간 라인대입니다. 요 구간 라인대. 한 번도 16년 동안 단 한 번도 4.9%가 안 오다가 이번에 2023년도에 처음으로 4.9%에 도달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국채 금리가 올랐다라는 거는 사실상 대한민국 또는 미국의 기준금리 자체도 높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5.5%? 오케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높은 겁니까?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확인해 보면은 이게 기준금리고요. 여기거든요. 지금 5.5%이 구간인데 이게 어느 구간이냐?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2007년도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 구간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IT 버블이 왔었던 2000년도 구간의 금리 수준이 현재 5.5%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높은 거예요. 우리가 거품이 터지기 직전 버블이 터지기 직전이라고 부를 정도의 호황이 나왔던 시기에 금리 수준이 2000년, 2006년, 7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거품이 꼈어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금리가 높다라는 거고 그만큼 금리가 많이 올라왔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는 게 뭐 두 번, 세 번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는 거죠. 굳이 한다면 한 번 정도야 또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도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 이때는요. 이때는 말이 안 되는 수준이고요. 이 당시에는 오일 쇼크가 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금리가 나오는 거고 사실상 높아도 이 정도 수준 6% 5% 사이가 높아도 이 정도 수준인데 지금 너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은 헬리콥터 머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현재 금리 인상 최고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말도 안 되게 뿌려놨기 때문에 그 돈을 잡기 위한 어떻게 보면 임팩트 있는 금리 인상을 진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죠. 그럼 이제는 뭘 해야겠습니까?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금리 인하로 가야 되는 시기가 와야 되는 거죠. 근데 금리 인하를 하려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금리 인상을 충분히 해놨으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해놔야겠죠. 왜 금리 인하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나중에 또 인플레이션 하면 인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를 또 하는 거고 그래서 금리 인상과 인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물가가 완성이 됐고 경기가 좀 힘들어지면 다시 인하하고 인상하는 과정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너무 높은 금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정은 줘야 되는데 금리 인하를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 명분이 뭘까라고 확인을 해보니까 금리 인하 위에서는 경기 침체가 와야 된다라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2% 인플레이션 도달 쉽지 않을 것, 경기 침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뭡니까? 말 그대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죠. 실업률, 말 그대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고용률, 일을 얻는 사람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도 줄어들고요. 인플레이션 수준을 연방준비제도 목표치 2%에 근접하게 하는 것이 실제로는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TS 롬바르의 스티븐 블리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기 침체가 필요하다며 마술처럼 2%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뭐가 필요하다? 경기가 좀 침체가 돼야 충분히 금리 인하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주도하는 힘은,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거를 주도하는 힘은 결국 추세 이상의 성장과 낮은 실업률이라는 더 광범위한 거시적 힘에 밀릴 것.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글을 써놨는데 이게 뭔 소리냐?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높은 실업률과 추세가 안 나오는 성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가야 되고요. 성장률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기업이 힘들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기업이 힘드니까 구조조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실업률이 늘어나고 성장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야 디스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 낮은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이 나온다면 인플레이션이 해소되고 금리 인하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금리 인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연준은 뭐예요? 이제 금리 인하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합시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여기 조건이 써 있죠. 이런 기준이 돼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연준이 할 수 있는 선택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억지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을 어떻게 만들까? 또는 그 기준이 오긴 할까 궁금하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월가에서 잘 나가는 사람한테 과연 올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채권왕이 장기 국채를 매입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왕 건들락이 장기 국채를 매입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반대로 건들락이 장기 국채를 매입하세요라는 뜻이 뭡니까? 당연히 장기적으로 국채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매입하라고 하는 거겠죠.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는 소리는 금리 인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들락은 내년에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다는 소리죠. 채권왕으로 불리는 더블라인 캐피털의 제프리 건들락 CEO가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 누군가는 지금 경기가 아직 좋다. 국채금리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지금 건들락은 경기 침체가 임박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장기채 이제 사도 됩니다. 채권 가격 저가인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 40년 동안의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 하락 추세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30년 만기 국채 가격이 점점 이 떨어지다가 2년 만에 거의 400 베이스 포인트나 급등을 했다. 말도 안 되게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고평가됐다. 이제 이 금리는 떨어지고 이제 채권 가격이 오를 때가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가 닥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경기 침체가 오면 금리 인하가 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가 올 것 같다. 저랑 같은 시선을 보고 있는 거죠. 채권 가격이 다시 상승할 것이다. 채권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미국 실업률이 12개월 이동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가 임박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업률이 12개월 이동 평균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평선을 돌파하는 실업률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평선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실업률이 나올 것이다. 조만간 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경기 둔화 당연히 나오겠죠. 왜냐하면 아까 실업률이 올라가야 금리 인하 가능하다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 왜 실업률이 올라갑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주작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만드는 것도 아니고 왜 실업률이 뜬금없이 올라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직전에 제가 했던 얘기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할 분위기가 안 생긴다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강제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분위기가 지금 건들락이 보기에는 조만간 나온다라는 거죠. 어떻게 나올까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이런 이유가 있더라. 현재 사람들은 다 좋다. 뭐 CPI, PMI, 뭐 PPI 지금 경제 지표를 보면서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긍정적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미국은 파산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증가하고 있냐?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말도 안 되게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동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 돈을 빌린 기업이나 채권을 발행한 기업들은 아시겠지만 어마무시한 이자를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작은 금리일 때 돈을 빌렸던 사람들이 지금 높은 금리에 말도 안 되는 비용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을 내고 내다가 지금 못 내게 된 기업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산하겠죠. 그러니까 보다 금리를 일부러 높게 유지를 시켜서 기업들 사실상 물갈이 한번 하고 물갈이가 되면서 실업률이 올라가고 고용률이 떨어지게 되면은 경기 침체가 오고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올 들어 미국 대기업 파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대기업이고요. 하반기에는 파산이 더 나온다. 대기업은 16건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파산 합치면 459건 정도가 있습니다. S&P 글로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미국 기업의 파산 건수는 459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배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보다 사실상 말도 안 되게 올라간 거죠. 근데 왜 말도 안 되게 올라갔을까라고 한다면 작년에 올려놓은 금리 그리고 올해 올라간 금리로 인한 리스크가 컸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지난해 전체 건수인 379건의 파산 건수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미 올해 이 8월 달에 넘어섰고요. 8월 한 달간 파산 건수는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금리가 고점이 유지가 되는 시기에 지금 딱 8월부터 시작해서 역대급 파산이 갑자기 폭증하기 시작했다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8월부터. 올해 일부 기업의 차입 비용, 돈을 빌리는 이자 비용이 전년 대비 2배에서 3배 증가했다. 왜? 금리가 그만큼 뛰었으니까. 기업 재무제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자를 내는 게 지금 1년 넘다 보니까 사실상 주머니가 비어버렸다는 거죠. 투기 등급의 회사채 금리를 나타내는 미국 하이일드 지수는 연 9%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국채 금리가 뭐 4.9%라고 하는데 거의 2배 정도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죠. 내야 되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 뭐 근데 사실상 이게 진짜입니까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파산 기업이고요. 약 2년 전에 2조 2천억 원을 연 3.5% 금리에 빌렸던 페코라는 기업이 올해 연 9%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거의 몇 배? 3배 가까운 이자를 내고 있는 게 현재 페코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연에 얼마 되는 거예요? 연에 거의 2,200억 원을 이자로 내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거의 매달 한 200억 원에 가까운 이자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면 파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CNBC 같은 경우에는 페코처럼 부채 위험이 큰 기업으로 GM, 우리가 생각하는 그 GM 맞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같이 공장 짓고 있는 그 GM이고요. 월풀, 가전제품, 그 다음에 코카콜라, 우리가 아는 그 코카콜라 맞습니다. 있다라는 거죠. 부채가 너무 많아서 이자가 올랐는데 감당하기 쉽지 않은데 하는 기업들이 내가 아는 기업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부채 비율이 165%인 GM은 최근에 파업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그거에 대한 리스크도 당연히 있다 보는 거고요. 가전제품 제조업체 월풀은 부채 비율이 얼마? GM의 2배, 383%인 데다가 주택시장이 위축이라는 악재도 맞았습니다. 주택시장이 왜 위축됐어요? 대출하기 힘드니까. 이자가 높으니까. 근데 주택시장이 위축되면 월풀이 왜 위축되죠? 주택이 계속 이사를 다니고 새로운 집을 사고 해야 거기 안에 가전제품도 바꾸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택시장이 위축되면은 가전제품 시장도 위축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파산 기업이 진짜로 생기고 있는 거고, 그건 뭐다? 미국의 고금리 유지 정책으로 인해서 파산한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더라. 그러니까 연준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피말리고 있는 겁니다. 야, 우리 빨리빨리 마를 거 말리고 응? 물갈이 한번 하고 금리나 가자.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분명 물갈이하는 시즌을 분명 연준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거를 올해라고 단정 짓습니까? 라고 하면은 일각에서는 진짜 회사채 위기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왜 그러냐? 울프 리서치에 따르면 내년 만기되는 미국 기업의 부채는 약 1210조 원으로 올해보다 343% 늘어난 수치. 그러니까 내년엔 몇 배? 내년 올해 4배 정도 많은 회사채가 만기됩니다. 돈을 갚아줘야 돼요. 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가능하냐? 쉽지 않다라는 거죠. 기업 중 상당수는 이제 대출 만기를 맞았고 그럼 돈 내야겠죠? 현재 이자율이 상당히 높아져 재융자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 데는 힘들어. 돈은 줘야 돼. 이자는 또 못 내겠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파산밖에 답이 없다라는 거죠. 이미 높은 금리로 기업들은 파산 중이고 실업률 상승, 리스크 증가가 증시에 선반영 중입니다. 그래서 8월 달에 폭증했고요. 90, 11, 12가 피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악재가 이미 올해 선반영되기 시작했다. 왜 빠지냐 증시가 이 선반영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문제가 아니라 그 영향이 아니라 사실상 이스라엘 전부터 유가는 뛰고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이미 유가는 오르고 있었고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악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미국 내 파산 폭증하고 있고요. 회사채 만기 내년에 넘쳐납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올해 선반영이 돼야 돼요. 증시에.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 물갈이 한 다음에 파산해서 당연히 일을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일 잃는 사람도 많을 거고요. 고용이 더 안 되겠죠? 그럼 당연히 뭐 경기 침체가 오고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언제 내년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증시 하락을 미리 두드려 맞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 누가 상반기 이 금리 인하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건들락 아까 채권왕 그분이죠. 연준이 내년에 상반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 같다. 왜? 올해 4분기에 금리 인하 명분을 만드는 거죠. 뭘로? 방금 얘기한 대로 미국이 기업들이 높은 금리로 파산을 하면은 고용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경기가 침체가 시작될 거고 그럼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내년에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 같다. 라는 전망이죠. 채권왕으로 유명한 더블라인 캐피털의 제프리 건들락 CEO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상반기에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거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채권 사라는 거예요. 연준이 향후 몇 년간 금리를 5%, 6%대를 유지하면서 이 나라의 모든 것이 파산하지 않도록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유지하면은 분명히 파산하는 기업들이 넘칠 거다. 근데 그렇게 둘 수는 없다. 이 파산할 것 같다라는 위기를 주면서 금리 인하를 하고 그 위기를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경제가 빨리 둔화하기를 원하고 있다. 아까 피말리고 있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금리가 다시 내려가기를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상반기에는 분명히 올해 말에 명분을 주고 금리 인하할 거다. 그래서 최근 기업 해고 물결과 기록적인 신용카드 부채로 인해 소비자가 느끼는 압박이 경고 신호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이라는 거죠. 금리 인하를 할 명분은 조만간 생길 거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악재들로 인해 전쟁이 아니라 높은 금리, 파산, 고용률 하락, 실업률 증가에 대한 선반영으로 인한 증시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이 뭐냐?
미국은 러우 전쟁이나 28 전쟁과 같은 이유로 물가 상승 및 경기 침체 원인을 돌려버립니다. 왜 물가가 오르나요? 왜 위기가 옵니까?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돌려버립니다. 하반기 증시가 하락하는 이유도 과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미국 기업 파산 및 실업률 증가 리스크 선반영입니다. 28 전쟁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년 금리 인하를 위한 명분을 쌓는 중입니다. 왜 경기 침체가 나와야 금리 인하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명분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하반기 그 명분이 쌓이면 2024년 초중 금리 인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 상반기 정도고요. 그래서 일부러 위기를 보여준 이후 금리 인하 시기 급반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올해만 잘 버티면 2024년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올해 손실을 또는 내가 올해 좀 못 벌었던 거를 24년에 단 한 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의 이 하락을 너무 여러분들이 위기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큰 걱정을 하면서 다른 걸 보면서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방향성은 나왔고요. 그 길만 믿고 잘 따라 주시고요. 제가 계속 체크해 드릴 테니까 따라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전에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영상 시작할 때 이 자료집을 제가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료집 좀 받고 싶어요. 무료로. 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적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무료니까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꼭 무료로 접속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100%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플 설치를 100% 무료로 하고 나면은 아니 설치하고 난 다음에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적어도 되고요. 적을 데도 없고요. 전화번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무료다. 무료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 저희 리얼 추천주 누르시면은 들어가실 수 있고요. 들어가시면은 밑에 8만 명 달성 자료 공개해서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총정리 자료집 다운로드가 무료로 가능하고요.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도 전부 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꼭꼭 받아가시면 큰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10월 20일, 29일, 18일, 17일, 16일, 13일, 10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 시작 전에 매일매일 정리해 드리니까
이슈 이거 말고 볼 필요 없고요. 극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립니다. 이런 이슈가 있었더라. 이런 관련주가 있더라. 정리해서 올려드리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 어플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전부 다 얻어 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9만 명을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